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들의 임금이 시간당 $20로 인상된 가운데 일부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20 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평균 $140의 공공요금 환급금을 받게 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프로그램 캡앤트레이드 덕분입니다. LA시 고가 부동산 건물 매매 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맨션세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렌트비 인상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불법 이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로 나섰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3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텍사스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이 AI에 감염된 사람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아틀란타에 위치한 FBI 건물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제가 견조하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오는 6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향후 3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은행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추가적 행동을 그만두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원 표심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거듭 강조하면서 충청 발전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격 유세로 정권 시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선거 전에 전면 등판하면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8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1번 타자 이정우 선수는 5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 후보가 외국인 감독 7명과 국내 지도자 4명까지 모두 11명으로 압축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감독 선임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랜만에 쾌청한 날씨 보이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4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요새 물가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그리고 생활비용 높이 치솟아서 많이들 힘드시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요금제 이 캡앤트레이드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유틸리티 환급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봅니다. 기후 크레딧으로 가주민들은 이달부터 가스와 전기요금에서 평균 $146의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요금 리베이트는 최소 $32에서 최대 $175로, 천연가스 요금의 경우 리베이트는 최소 $58에서 최대 $86로 예상됩니다. 공과금에 자동으로 크레딧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기후법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공과금 혜택을 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크레딧은 PG&E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샌디에고 게스 앤 일렉트릭 서던 캘리포니아 가스 회사, 베어밸리 리버티 사우스웨스트사 고객들에게 공과금 혜택을 주게 됩니다. 가주민들은 오는 10월에 전기와 가스 요금에서 2차로 기후 크레딧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가준의 가정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제공된 혜택에 4월과 오는 10월에 이뤄지는 기후 자동 공제 혜택까지 합쳐서 평균 971달러의 크레딧을 받게 되며 주 전역에서 총 140억 달러 이상의 크레딧을 받는 셈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업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바로 어제부터 2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이번 임금 인상에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4월 1일부터 대형 패스트푸드 업계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달러로 인상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전 매장에서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과 이벤트 센터, 테마파크, 박물관 안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매장들은 이번 임금 인상법에서 제외됩니다. 호텔과 이벤트 센터, 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업소들이 시간당 20달러보다 높은 조건의 임금 인상을 사측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당 20달러 임금 인상을 적용할 경우 사측에 이보다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노력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로서리 매장 안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매장도 임금 인상의 예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의 카테고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장 면적이 15,000 스퀘어피트가 넘어야 하며 식료품 판매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면적이 15,000 스퀘어피트가 넘는 랄프스 매장에 위치한 스타벅스는 이번 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굽는 업체들도 이번 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지난해였죠. LA 시내 고가 건물, 부동산 건물 매매 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맨션세가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 맨션세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동산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이 맨션세 시행을 저지하는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시내 호화 맨션이나 상업용 건물 혹은 아파트 건물 매매 시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 ULA 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 지지로 통과된 맨션세는 LA 시내 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아파트 건물에 4%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고 1,000만 달러가 넘는 매물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LA시가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2억 1,500만 달러로 당초 시정부가 기대했던 9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비상 렌트비 지원이나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기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 등에 사용됩니다. 세수가 기대치보다 낮은 이유는 맨션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LA 시내 호화주택이나 호텔, 상업용 건물들을 서둘러서 처분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맨션세로 LA 시내 고가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맨션세 시행 전인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 동안 거래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건수와 법이 시행된 후인 202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거래 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거래 건수는 1년 새 68%가 줄었습니다. 법 시행 전에는 시내에서 500만 달러 이상 되는 부동산의 연간 거래 건수는 366건이었으나 법이 시행된 후 지난 한 해 동안에는 166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호화 맨션이 몰려있는 브랜우드, 산타모니카, 베버리힐즈 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거래 건수가 24%에서 28%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맨션세 시행을 막기 위해서 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LA 카운티 법원에서 케이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업계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맨션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민 발의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명 텍스페이어 프로텍션 액트라고 불리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세금 관련 법안은 반드시 선거에서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맨션세는 지난 2022년 선거에서 유권자 57%의 찬성표를 얻어서 시행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만일 11월 선거에서
텍스페이어 프로텍션 액트가 통과되면 맨션세는 효력을 잃거나 아니면 다시 투표에 붙여져 유권자들로부터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를 얻어야 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렌트비 인상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소식은 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렌트비 인상을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의 렌트비 인상률을 매년 10%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인상 제한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정부가 운용하는 저소득층 하우징 유닛을 일정 부분 갖고 있어 정부로부터 저소득층 하우징 텍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건물주들입니다. 저소득층 하우징 텍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업자들은 전체 유닛의 최소 20%가 중간소득 50%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 세입자들로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또 전체 유닛의 40%는 지역 중간소득의 60% 이하를 버는 세입자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10%로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은 전국에서 100만 가구 이상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렌트비 인상이 어포더블 하우징 증축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파트의 증축 비용이 치솟은 상황인데 렌트비 인상을 제한해주면 개발업자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 증축에 뛰어들지 않아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주택 보험 비용이 치솟고 있는 가주의 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하우징 유닛의 증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연합에서는 백악관의 렌트비 인상 제한 방침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향후 3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비상에 걸렸는데 이 뉴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부동산 자문 및 중개회사 뉴마크는 올부터 202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달러에 달하며 현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재융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올해만 9,290억 달러 대출이 상환되거나 재융자돼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향후 3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가운데 6,700억 달러 정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의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판매를 담당하는 뉴마크의 베리고신 CEO는 은행들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대출의 벽이 미치는 영향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돼 일부 대출기관들은 자신들의 대출을 유동화하거나 부동산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G세대는 어떻게 공구벨트 세대가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요즘 미국에서 대학 진학을 하는 대신에 기술직을 선택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치솟아서 부담이 커진 데 비해 졸업장이 주는 효용 가치는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실제 지난해 미국에서 직업훈련 칼리지에 등록한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해서 2018년 교육 분야 비영리 단체 NSC가 관련 데이터를 추적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에 건설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과 차량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배우는 학생도 23%와 7% 증가했습니다. 용접이나 배관 등의 업무가 높은 수익을 안겨주면서 기술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직 신규 직원의 임금은 전년 대비 5.1%가 올라 이 48,089달러를 기록했고 서비스 분야 종사자 임금 상승률은 2.7%로 39,520달러에 그친 바 있습니다. 건설직 신입사원의 연봉 중간값이 회계사나 정보기술 또 유지보수업계의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4년째라고 급여 분석업체인 ADP는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 2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적 오늘 오랜만에 쾌청하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7도에서 9도가량이나 높아져서 오랜만에 맑고 포근한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져서 큰 폭의 기온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금요일의 낮 기온은 여기서 더 떨어져 50도에서 50도 중반에 그치겠습니다. 한겨울 기온에 이상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남가주 지역 하늘은 맑게 유지되지만 목요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점차 하늘에 구름이 늘기 시작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또 한 차례 남가주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51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49도, 해안 지역은 68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6도,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30일 이후 발효됩니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을 사실상 없애는 판결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도 결정했습니다. 이는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11월에 주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이 두 결정은 2022년 연방 대법원이 그간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연방수사국 FBI 건물 입구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아틀란타 챔블리에 위치한 FBI 건물 입구에 SUV 차량 한 대가 승인 없이 진입하려고 돌진하다가 바리케이트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차량은 출입 허가를 받은 한 차량의 뒤를 쫓아 무단으로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의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고 차량을 운전하던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구금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한편 차량 운전자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운전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법안을 두고 반경쟁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과일에 대한 수입 허가 개선도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한국 공략이 서서히 시작되나요? KBS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요금, 이른바 망사용료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안이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망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콘텐츠 제작도 하고 있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국 콘텐츠 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한국의 경쟁자를 키워주는 셈이 된다고 썼습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며 내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콘텐츠 기업들은 KT, SK 브로드밴드,
LG U+ 등 한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부과하는 망 사용료가 과하게 높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도 망 사용료를 이유로 지난 2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We were still at over 10 times the cost of other countries, and it was still at a point where it could not break even. 반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미국 콘텐츠 기업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블루베리, 체리, 사과, 자몽 등 미국산 과일의 수출도 한국의 검역 규정에 막혀 있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고서에서 무역 장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지난해와 달리 각국의 무역 제한 조치는 주권적 권리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기조가 반영된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데 미국 산업계는 해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가 오는 20일과 21일 조지아주 아틀란타 옴니호텔에서 과학기술 분야 한인을 대상으로 창업 컨퍼런스 스텝업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재미한인의 벤처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에 시작된 이번 행사는 올해로 5번째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모빌리티, 차세대 통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AI까지 첨단 기술 분야의 창업가와 개발자, 교수, 스타트업 투자자, 변호사 등이 함께 모여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한국 정부의 재미한인 창업 지원 방안과 법률,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1일까지 컨퍼런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1971년에 창립된 이 KSEA는 미 전역에 70여 개 지부와 30여 개 대학별 차세대 지부, 33개 전문 분과 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 등록 회원 3만 명, 활동 회원 8천 명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를 위해서 매년 한미 과학기술 학술대회와 연중 미주 지역별 학술대회, 연구개발 즉 R&D 프로젝트와 차세대 사업 등의 다양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91번 프리웨이 갓길에 고장난 차를 세워놓고 차를 고치던 운전자가 뒤에 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이야기인데요. 어제 자정을 막 넘은 무렵 9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그린리버와 241번 프리웨이 사이 갓길에서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프리웨이를 질주하던 자동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갓길에 고장난 자동차를 세워놓고 차를 손보던 운전자를 들이받으면서 숨지게 한 것입니다. 희생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초 차로 날아오는 톱날을 피한 한 행운의 남성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느긋한 발걸음으로 상점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순간 동그란 물건 하나가 상가 주차장을 빠르게 지나 방금 남자가 들어간 상점 문에 그대로 박힙니다. 난데없이 날아온 물건의 정체, 가로 1.2m 길이의 원형 톱날이었습니다. 몇 초만 늦었더라도 아찔한 결과가 나올 뻔한 이 상황은 미국 오리건주의 한 상점가에서 벌어졌는데요.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굉음과 함께 상점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찰 당국의 조사 결과 문제의 톱날은 인근 건설 현장에서 작업 도중 떨어져 나온 것으로 밝혀졌고요. 건설 현장 관계자 중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 이른바 해를 품은 달을 볼 수 있는 개기일식이 오는 8일 북미 대륙에서 관측될 예정입니다. 이번 우주쇼는 모처럼 여러 북미 대도시 성공을 가로지를 것으로 예보돼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폴스 지역은 개기일식을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타리오주에선 1979년 이후 45년 만에 개기일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전문 매체들은 이번 개기일식 관측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당국은 개기일식을 보러 최대 1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에 운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지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교통체증과 응급의료 수요 증가, 휴대전화 네트워크 과부하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체계를 갖추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자, 이 개기일식은요, 미국도 가로지릅니다. 미국의 남부서부터 북동부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런 경로입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 전체를 가리는 현상인데요. 텍사스주 람파사스가 가장 잘 보일 것으로, 또 방금 전에 나이아가라도 나왔죠.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개기일식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 등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보기 힘든 개기일식 보려고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개기일식은 지상에서 태양 코로나를 연구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태양의 밝은 광구로 인해서 평소에는 관측이 불가능한 대기층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4일 야마바가 하일랜드에 위치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에서 라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라면의 날 행사는 푸드파이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서 농심라면 4개 세트 5천여 개를 나눠주는 행사로 이번 행사에서 마련되는 모든 라면이 전부 다 소진될 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을 나눠주는 행사뿐만 아니라 909 스포츠바와 푸드홀은 4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농심 신라면을 이용한 메뉴를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이어집니다. 텍사스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희한한 일이죠. 미국 역사상 두 번째라고 해요. 그의 화제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주 보건부가 현지 시각 1일 주민 1명이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AI 감염소가 발생한 낙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12명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1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감염된 남성은 앞서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젖소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감염 남성이 결막염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으며 현재 격리 상태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일반 대중에게 확산할 위험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아프거나 죽은 야생 조류, 가금류, 소 등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2003년 취임한 크리스 패튼 총장이 이번 학년도를 끝으로 은퇴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조만간 총장 선거가 치러질 계획입니다. 옥스퍼드대 총장은 명예직에 가깝지만 영국 간판대학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이미 차기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등 전직 총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인 총장은 배제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교수와 행정가로 꾸려진 선거위원회가 평등과 다양성의 원칙, 승인된 역할을 고려해 적격 후보를 추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국 보수당 의원 등 일각에서는 해당 방식이 비민주적이며 능력과 관계없이 여성이나 소수인종 출신을 총장에 세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3세기 이후로 옥스퍼드대 총장은 백인 남성만 맡아왔습니다. 오늘의 맵브리핑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전역의 도시를 보면 그 도시들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감옥, 정신병원에서 오며 테러리스트거나 마약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염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범죄율이 작년보다 무려 67%가 줄었는데 그것은 모든 폭력 조직원들이 미국으로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폭력 조직은 거의 없어졌고 감옥도 텅 비인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민자 범죄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추방과 관련해 그 외 다른 방법은 없다라며 우선
나쁜 사람들로부터 추방을 시작할 것인데 지역 경찰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를 찾아 불법 이민 범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거액의 공탁금을 채권으로 조달하며 자산 압류를 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공탁금을 보증 채권으로 조달해서 자산 압류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나이트 보험 그룹을 통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한 담보로 무엇을 제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내지 못했다면 뉴욕주 당국은 은행 계좌와 건물, 골프장, 전용기 같은 자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채권 조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압류를 피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탓에 재정 위기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 모 회사가 지난해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상장 후 수직 상승했던 회사 주가 어제 20% 넘게 급락하면서 상장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2023년 5,820만 달러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습니다. 트루스 소셜 광고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액은 410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손실 대부분은 3,940만 달러에 달하는 이자 비용이 차지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인 트럼프 미디어가 적자 기업이라는 사실은 상장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주 상장을 앞두고 지난 9개월간 매출이 340만 달러에 불과한 데다가 이 기간 4,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종목 코드 DJT, 이렇게 DJT로 지난달 뉴욕 증시에 공식 데뷔하기 전부터 기업 가치가 급등해 왔었습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디지털 월드 에퀴지션과 합병하는 형식으로 지난달 26일 뉴욕 증시에 우회 상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255%나 급등했는데 뚝뚝 떨어져서 원래 종가 기준대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볼티모어항 교량 붕괴에 따른 항만 폐쇄로 인해서 중단됐던 선박의 통행이 제한적으로나마 재개됐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와 메릴랜드주가 이끄는 복구팀이 다리 북쪽의 잔해 일부를 치우고 깊이 3.35m의 임시 수로를 열어서 바로 어제부터 제한적으로 선박 통행이 재개된 것입니다. 당국은 순차적으로 추가 통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6일 새벽 키 브릿지를 들이받아 붕괴를 초래했던 날리호의 승무원들은 여전히 사고 선박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리호에는 인도 국적 20명과 스리랑카 국적 1명 등 모두 21명이 승선해 있었고 선원 1명이 충돌 때 다쳤지만 상처를 꿰매면 되는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고 다른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사고 후 일주일이 되도록 날리호 안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키브릿지 교각과 충돌한 뒤 멈춰선 이 선박은 무너진 다리잔의 일부에 깔린 채로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금요일 5일 볼티모어를 방문합니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 피에르는 바이든 대통령이 볼티모어에 키브릿지 붕괴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 당국자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웨스트모어 메릴랜드주 지사, 상하원 의원, 현지 주정부 관계자 등과 공조하면서 볼티모어항 정상화와 교량 재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다리 잔해 제거와 다리 재건에 최소 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교량 복구 지원에 대한 진전된 계획을 밝히고 그에 대한 의회 예산 관련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으로 모두 충당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한간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협상 중입니다. 또 재임 기간 역점을 두어왔던 인프라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바이든 대통령 이 자리를 찾아서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평판이 떨어지면서 잠재적인 테슬라 전기차 구매자가 테슬라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장 조사 업체인 캘리버의 설문조사 내용을 독점적으로 인용해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고려도 점수, 즉 컨시더레이션 스코어가 테슬라의 경우 지난달 31%로 하락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캘리버가 2021년 11월 처음 시작한 조사에서 테슬라의 점수가 70%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캘리버는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주요 원인을 머스크와 관련된 것으로 돌렸습니다. 캘리버 CEO는 자사의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83%가 머스크를 테슬라와 연결짓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머스크 본인이 평판 하락에 기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가 인터뷰한 마케팅, 여론조사, 또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 5명도 점점 더 우경화하고 있는 머스크의 정치적인 견해와 공개 발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수요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신문의 일면 가장 중요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일면 머릿 기사를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그냥 하얗게 인쇄돼서 나왔어요. 얼핏 보면 인쇄 사고다 라고 싶을 정도로 일면 머릿 기사를 비워둔 채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년 전 러시아에서 체포된 특파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이 자리는 그가 쓴 기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다 라고 비워둔 겁니다. KBS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자로 발행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신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면 머릿 기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한 남성의 얼굴 사파와 그의 기사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제목뿐입니다. 이 남성은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 저널의 러시아 특파원으로 1년 전 러시아에서 방첩기관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미국 명령을 받고 러시아 군산복합체 기업에 대한 기밀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였지만 러시아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The 32-year-old reporter is being held in Moscow's Lefortovo prison, notorious for its harsh conditions.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과 갈등해온 러시아가 정치적인 이유로 게르시코비치를 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그의 석방을 협의하기도 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Journalism is not a crime. This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working every day to secure his release. 미국 폭스뉴스도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를 통해 게르시코비치의 기환을 기원했고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 다른 언론들도 연대의 뜻으로 그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뉴스 김성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지상공격 계획에 대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가운데 양국이 어제 화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안보리의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반발해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회의가 성사되며 양측 간의 갈등이 일단 표면적으로는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라파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관여를 했다고 양측의 공동 성명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은 라파에서 하마스를 물리쳐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했고 미국은 라파에서의 다양한 행동 경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조만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무기 지원을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F-15 전투기 50대를 판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의회에 관련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판매 규모는 180억 달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전쟁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정밀 유도 탄약의 신규 판매 역시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이 같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 판매 결정은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을 놓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고조하는 가운데 내려졌다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에서조차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숨졌다고 시리아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란은 똑같은 강도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한 거리. 건물 한 채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잔해에서는 연기가 나고 일부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폭격을 받은 곳은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옆에 있는 영사관 건물입니다. 현지 시각 1일 낮 12시 20분쯤 이란 영사관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이 날아들었고 건물 안에 있던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격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폭격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 역시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도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확전을 경계하던 분위기가 최근 몇 주 사이 급 반전되며 이스라엘과 친이란 세력 간의 전면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장구입니다. 중국의 한 민간인이 드론을 띄워서 어디로 보냈을까요? YTN입니다. 반세기쯤 과거로 돌아온 듯한 인적 드문 거리, 마치 영화 세트장을 보는 듯합니다. 큰 건물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과 선전구호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따금 하늘에 떠 있는 낯선 물체를 발견한 주민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봅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중국 단둥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한 신의주의 풍경입니다. 미국 SNS에 화면을 올린 중국인은 코로나19 국경 봉쇄가 시작된 2020년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경과 지상, 해상과 공중을 비롯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이 완전히 차단 봉쇄되었으며 중국 드론이 일본의 헬기 항공모함 위를 유유히 훑고 지나가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해상자위대의 최대 전함 이즈모는 물론 요코스카 군항마저 뚫렸다는 뜻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더 가까운 타이완 진먼섬 최전방 부대도 중국 민간 드론에 또 한 번 농락당했습니다. 부대 위치와 해안에 배치된 탱크, 보급선이 드나드는 모습을 고스란히 화면에 담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1분 57초짜리 영상의 제목은 중국 드론에 놀라 도망치는 타이완 군이었습니다. 120m 상공에서 촬영이 가능한 중국산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살상용으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중국에선 올해 1월부터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 확대됐고 이를 어기는 개인에게 최대 180만 원 넘는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다저 스테디움 찾은 한인분들 상당히 많으셨죠. 네, 평일이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다저 스테디움 찾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라이벌전이다 라고 해서 갔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더 많았죠. 그리고 의미도 하나 더 부과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뭐 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1번 타자 이정우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어제 LA 다저스가 8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게 윈윈 같아요. 경기는 다저스가 이기고 이정우 선수는 뭐 안타 좀 치고 네. 어제 다저스가 8대3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정우 선수는 5타수 2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 지금 잘하고 있죠. 아버지 이종범 전 선수 지금 뭐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텍사스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코칭 연수를 받고 있는데 이종범 전 선수가 LA까지 같이 왔는지 이건 어제 확인이 안 됐어요. LA로 샌프란시스코에서 LA 내려올 때 같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되기는 했는데 어제 일단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지금 활약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뿐만이 아니라 한인 야구 팬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우 선수의 지금 벌써 타율은 3할 1푼 6리 굉장히 좋죠. 3할 1푼 6리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하성 선수도 어제 2루타를 하나 추가를 하면서 하성이가 잘하는데 이정우가 잘하는데 나도 잘해야지
이런 모습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야구계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인 야구 팬들 즐거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가 11명으로 압축됐다는 소식입니다. 외국인 지도자 7명과 국내 지도자 4명으로 전력강화위원회 측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선임한다는 계획으로 밝혀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30명이 넘는 후보 가운데 외국인 지도자 7명, 국내 지도자 4명을 축구대표팀 사령탑 최종 후보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지도자에 대한 비대면 면접을 먼저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지도자에 대한 면담은 우선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도자들의 경기 영상도 취합하여 분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지도자 4명 가운데는 K리그 현역 감독과 축구협회 연령별 대표팀 감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감독 역할을 잘 해낸 황선홍 감독에게도 기회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상에는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결정이 된 상황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 적은 그거는 절대 없는 일입니다.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5월 중순까지 감독 선임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싱가포르, 중국과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선임 작업 가운데 축구협회가 어떤 비전, 어떤 철학을 갖고 지도자를 고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2024년 4월 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